이번 영상에서는 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첫 번째로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들, 그리고 그 성분들의 특징을 파악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그 혈액이 순환하는 경로, 실제로 심장을 기준으로 이제 온몸을 돌고 오는 경로가 하나 있고, 그 다음 폐를 다녀오는 경로가 있고, 총 두 가지의 경로가 있어요. 까지 해서 오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혈액 내용을 보기 전에 그 오늘 배울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영상 먼저 보고 와서 교과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들, 이 성분들의 구조와 특징은 상당히 복잡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한두 가지의 특징만 공부할 거기 때문에 영상에 나왔던 내용과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충분히 암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과서를 같이 봐볼게요. 우리가 맨눈으로 이제 사람의 혈액, 피를 관찰하면 붉은색 액체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이냐? 그것은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이제 헤모글로빈이라는 것 때문인데, 그때 가서 다시 말을 할게요. 자, 실제로 혈액은 혈구와 엷은 노란색 액체인 혈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혈액을 구성을 할 때 혈구와 혈장으로 되어 있다 라고 보통 나눕니다. 이 혈장이 액체 성분이 될 거고, 그러지 않은 나머지 이제 세포로 되어 있는 물질들, 그런 걸 혈구라고 하고요. 혈구가 한 45%, 혈장이 55% 정도를 차지합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될 거고요. 이러한 혈구는 이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은 다음 장에 가서 알아보기로 하고, 이 밑에 보면 혈액을 관찰하는 실험이 나와 있어요. 우선 어떻게 하는지 준비 과정과 이제 관찰하는 결과까지 해서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실제로 현미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적혈구와 백혈구를 직접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표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용액들을 넣었는데 왜 그런 용액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참고로 말을 할게요. 먼저 3번에 보면 우리가 중간에 혈액에 에탄올을 넣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 과정을 고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정시킨다. 우리가 관찰할 그 대상들, 그 세포들의 모양이 변하지 않고 처음 살아있을 때처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세포가 찢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얘네는 실제로 수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얘가 변하지 않고 처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탄올을 넣어서 고정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사액이라는 용액이 있는데 얘는 영상과 마찬가지로 보라색 빛이 나요. 얘의 역할은 뭐냐면 백혈구를 염색시켜주는 거예요. 염색시켜서 백혈구를 더 우리가 쉽게 관찰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뒤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붉은색 색소가 있어서 사실은 적혈구는 따로 염색하지 않아도 빨갛게 붉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미경으로 쉽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투명해요. 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배우지 않고서는 얘가 백혈구인지 뭔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염색시켜서 이제 더 눈에 띄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의 마지막에 봤을 때 이제 염색되어 있지 않은 적혈구는 많이 보였고 중간중간에 약간 진하게 보라색으로 염색됐던 백혈구들을 볼 수가 있던 거였죠. 다음 장 보면서 본격적으로 혈액의 구성 성분과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금 실험 영상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사람의 혈액을 관찰하면 혈구 중에 적혈구가 가장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혈구 중에 적혈구의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제 주로 적혈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 보면서 적혈구의 특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적혈구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다. 이 아래 그림 이렇게 도너츠 모양으로 생긴 얘네가 적혈구인데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 패여 있어요. 이러한 원반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핵이 없습니다. 적혈구도 세포임에도 불구하고 핵을 포함한 다른 세포 소기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 역할 때문인데, 자, 이 뒤에 보면 붉은색 색소를 띠는 헤모글로빈이 있다. 그래서 붉게 보이는데 이 헤모글로빈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적혈구는 온몸의 세포에 산소를 전달하는 산소 운반 작용을 한다. 적혈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요. 얘가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이유, 원리가 바로 이 헤모글로빈에 있습니다. 적혈구 안에 있는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결합을 할 수 있어요. 분리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산소가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헤모글로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산소를 운반할 수가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이 최대한 많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의 적혈구 안에 최대한 많은 산소를 담고 배달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 트럭에다가 짐을 실을 때 최대한 많은 공간에 짐을 넣어야
한 번 가는데 많이 배달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비슷한 원리로 적혈구도 최대한 많은 산소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헤모글로빈이 최대한 많아야 하고, 그게 많이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그 적혈구 공간 안에 쓸데없는 것들이 다 빠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핵이라든가 다른 세포 소기관이 없게 됩니다. 완전 배달 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 헤모글로빈에 붉은색 색소가 있기 때문에 붉게 보인다 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혈구. 자, 백혈구는 혈구 중에 크기가 가장 큽니다. 가장 크고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이런 특징이 있고 핵이 있어요. 얘는 마찬가지로 세포니까 핵이 있는데 투명해요. 그래서 이 핵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염색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것도 같이 확인하면 될 거고, 이 백혈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 백혈구는 무엇을 하냐? 몸속에 침입한 세균 등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한다. 식균, 균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혈소판. 혈소판은 혈구 중에 크기가 가장 작고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핵이 없습니다. 아래 보면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 혈액 응고 작용을 합니다. 사실은 혈액이 응고되는 원리 자체는 복잡한데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고, 이제 혈소판은 이제 우리 몸에서 피가 나게 되면 얘가 굳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면 이제 우리는 뭐 과다출혈로 이제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는데, 이 혈소판들의 작용에 의해서 이제 이 혈액이 딱딱하게 굳을 수 있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혈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일단 각각의 기본적인 특징과 가장 중요한 역할.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산소 운반,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균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 혈소판은 혈액의 응고를 도와준다 라는 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혈구는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에 혈장, 밑에 나와 있는 혈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물 성분이에요. 사실은 액체다 보니까 혈장의 약 90%는 다 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10%는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양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이 구성되어 있죠. 얘네가 물에 녹아서 운반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러한 물질들이 이제 녹아서 운반된다. 그리고 혈구는 혈장에 실려서 온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혈장은 세포에 영양소를 운반해주고 세포에서 생긴 노폐물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것을 받아와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된 플래시 영상을 한번 보고 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액순환의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심장에서 나간 혈액은 온몸을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 라고 나와 있네요.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 라는 걸 통해서 순환되는 과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음 문장을 보면 좌심실에서 나간 혈액과
우심실에서 나간 혈액은 서로 다른 경로를 따라서 순환한다. 서로 다른 경로를 따라서 순환한다. 저번에 했던 심장의 구조 기억을 해보면 심장에서 이제 나가는 혈액, 자, 이 혈액은 동맥을 통해서 나갔었어요. 기억하죠? 그리고 그 동맥에는 대동맥도 있었고 폐동맥도 있었고 두 가지의 종류가 있었는데 이 동맥은 심장의 구조 중에 심실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심실 두 가지, 하나는 좌심실, 하나는 우심실. 그래서 심장으로부터 혈액이 나가는 장소가 두 군데예요. 그럼 그 두 군데에 해당하는 목적지도 정해져 있겠죠. 저번에 얘기했듯이 하나는 대라고 써져 있는 온몸을 돌게 될 거고, 하나는 폐를 돌게 될 거고, 그런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온몸 순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온몸 순환, 혈액들을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로 한 바퀴 돌려준다는 뜻인데요. 우선 심장의 좌심실에서 나가게 될 거고, 좌심실에 연결되어 있는 대동맥을 거쳐서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몸의 모세혈관을 다 지나온 후에 그 다음에 대정맥을 통해서 다시 우심방으로,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이러한 혈액순환 과정을 온몸순환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죠? 심장의 구조 앞부분 그림 확인하면서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자, 온몸순환은 좌심실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좌심실에서 시작해서 대동맥으로 나올 거예요. 대동맥. 그리고 대동맥을 거쳐서 온몸에 돌고, 그런 다음에 대정맥을 통해서 무심방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을 이제 온몸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몸순환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자, 그 중간 부분에 보면 혈액은 온몸에 분포한 모세혈관을 지나는 동안에, 자, 모세혈관, 혈관 설명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어요. 정맥과 동맥 같은 경우에는 안에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한 겹의 얇은 세포층으로 되어 있어요. 매우 얇아서 붙어있는 세포들과 물질 교환하기가 되게 쉽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에 있는 모세혈관 주변의 세포들과 물질 교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모세혈관 주변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겠죠.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배달을 해주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이제 노폐물들, 이산화탄소나 노폐물들을 대신 받아오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도 보면, 자, 대동맥에서 이제 가고 있는 이 혈액이 가서 이 안에 있는 세포들과 물질 교환을 하게 될 거고, 세포들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줄 거예요. 대신 그 세포에서 만들어졌던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같은 걸 받아서 이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겠죠. 확인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온몸순환은 온몸의 세포에 산소랑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한 혈액순환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온몸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한 혈액순환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 산소와 영양소, 계속 처음부터 얘기하지만 얘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그 재료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장소, 그 장소들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들을 온몸에 전달해줘야 하는 이제 상황이고, 그것을 담당하는 게 이 온몸순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지우고 나서 폐순환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다음으로는 폐순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혈액이 왜 폐를 다녀오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그러려면 온몸 순환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온몸 순환의 가장 중요한 목적, 온몸에 있는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온몸에 얘네를 공급해 주려면 출발하기 전에 산소와 영양소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한 바퀴 다녀오면 결국 우심방으로 돌아올 텐데, 돌아오고 나서는 이미 산소는 애들한테 줬으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산화탄소나 노폐물들을 받아온 상황이겠죠. 그쵸? 그럼 이 상황에서 이미 산소도 없는데 다시 온몸으로 돌면 의미가 없겠죠. 그러려면 새롭게 충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호흡계인 폐로 가서 일단 산소를 충전해 온 다음에 다시 온몸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정리해 봅시다. 먼저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이라고 하면 지금 온몸 순환에 의해서 온몸 순환 경로에서 이미 온몸에 산소를 다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심장으로 돌아온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온몸 순환 경로에서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심장으로 돌아온 혈액이다 라는 걸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 혈액 왔어요. 이제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나가려면 다시 심실로 가겠죠. 자,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심장에서 나가기 때문에 동맥을 거쳐야 하고, 목적지는 폐니까 폐동맥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폐동맥을 거쳐서 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폐모세혈관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혈액은 폐에 분포한 모세혈관을 지나는 도간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이산화탄소를 폐에 주는 거예요. 그럼 폐에서 우리 다음 시간 하겠지만 들숨날숨 하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폐로 들어온 산소를 다시 충전받는 거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받고, 이렇게 돼서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기체 교환을 마치게 되면 다시 폐 정맥,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정맥, 근데 폐를 다녀왔기 때문에 폐정맥, 이걸 거쳐서 좌심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폐순환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폐순환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기 위한 혈액순환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기 위한 혈액순환 과정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폐에서 산소를 충분히 충전해온 이 혈액은 이제 다시 온몸으로 출발할 수가 있겠죠. 폐에서 기체 교환을 마쳐서 지금 산소가 풍부해진 이 혈액이 누가 되냐? 바로 이 혈액이 얘가 됩니다. 이 혈액. 그래서 충전해 온 다음에 다시 이 혈액이 또 온몸으로 이동하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게 되겠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 그냥 간단히 폐순환의 경로 한번 읊어볼게요. 자, 폐순환. 아까 시작할 때는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이동하고, 우심실에서부터 이제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이동할 거예요. 그리고 폐에서 기체 교환을 통해서 산소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 후에 폐정맥을 통해서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완전히 충전된 이 혈액, 산소가 풍부한 이 혈액이 좌심실로 내려가서 다시 온몸으로 뿌려지는 이 과정이 반복되게 됩니다. 아래 나와 있는 이 부분이에요. 혈액은
우리 몸에서 온몸 순환과 폐순환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온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같은 걸 받아와서 버려주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확인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 옆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온몸 순환과 폐순환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외우기 편하니까 그렇게 될 건데, 실제로는 온몸 순환과 폐순환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온몸 순환과 폐순환은 연결되어 있는 과정이에요. 누가 먼저다 할 거 없이 그냥 계속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혈액이 온몸을 한 바퀴 돈다 라고 했을 때 심장을 2번 거치는 거, 그래서 얘네는 떼서 볼 수가 없는 현상이다 라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까지 한 내용들을 간단한 영상을 보고 와서 마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토대로 폐순환과 온몸 순환 정확히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할 건데요. 이렇게 순환 그림이 나올 때 항상 한쪽은 빨간 색깔 피, 한쪽은 파란 색깔 피, 이런 식으로 그림을 표현해요. 실제로 이제 혈액이 파란색을 띠거나 그런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눈치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좌심실에서 이제 온몸 순환, 온몸으로 혈액을 뿌려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온몸으로 가서 다시 돌아올 건데, 이때 흐르는, 대동맥에 흐르는 피는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산소가 풍부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가서 이제 산소를 공급해 주겠죠. 대신 산소를 다 공급해 주고 뭐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을 받아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심장으로 돌아올 때,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산소가 부족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들, 여기들은 지금 산소가 풍부한 상태구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동네는 파랗게 표시를 하고, 구분할 수가 있나요? 그냥 공부하기 쉽게끔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된 애들, 그럼 여기는 산소가 풍부한 거, 파란색은 산소가 별로 없는 거. 그래서 산소가 별로 없으니까 자, 폐로 가서 산소를 받아야 된대요. 자, 폐로 가겠죠. 폐로 가는 이 과정 자체도 지금 산소가 부족하니까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폐에 다녀와서 기체 교환을 해서 산소를 충분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소가 많으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산소가 많은 혈액, 여기는 산소가 적은 혈액, 여기는 산소가 적고 여기는 산소가 많고, 구분할 수가 있겠나요? 그래서 산소가 많은 혈액이 흐르는 곳은 보통 빨갛게, 적은 곳은 파랗게 표시를 해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지만, 이제 전문가들이 공부할 때는 따로 이제 이거를 용어를 써서 구분을 해요.
아마도 문제지나 참고서에도 나와 있을 텐데 이제 동맥혈과 정맥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동맥혈, 정맥혈. 이제 우리가 배운 동맥, 정맥과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 동맥혈이다 라고 표현이 되는 상황은 지금 폐에서 기체 교환을 다 한 상태로 지금 산소가 많이 있는 혈액이다. 그래서 약간 선홍색을 띱니다. 어쨌든 산소가 많이 들어있는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이름을 불러줘요. 그리고 정맥혈은 반대로 이제 산소가 별로 없는 이제 온몸 세포에 다 공급하고 나서 산소가 조금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혈액들, 이런 걸 정맥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흐른다 라고 귀엽게 외우지만 실제로는 대동맥에 동맥혈이 흐르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온몸을 지나서 이제 산소를 다 쓰고 나서 우심방으로 들어올 때 대정맥 안에는 산소가 별로 없는 정맥혈이 흐른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맥이니까 정맥, 동맥이니까 동맥, 여기까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헷갈리는 게 산소가 없으니 폐로 가서 산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일단 폐에 갈 때까지는 산소가 없어요. 심장에서 나가니까 동맥이라는 혈관이지만 여기는 산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정맥혈이 흐르게 됩니다. 정맥혈. 그래서 정맥혈이 흘러서 폐에 가서 산소를 받고 충분히 산소를 공급받으면 이제 동맥혈이 될 거예요. 동맥혈이 된 상태로 폐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가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1번.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혈구 중에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있어서 빨갛게 보이는 것이 적혈구였고요. 그리고 백혈구는 이제 세균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한다. 그리고 혈소판은 혈액이 응고될 수 있도록 피가 굳어야 더 이상 출혈 없이 멈출 수가 있죠. 그러한 작용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혈액은 심장에서 나가서 온몸을 지나고 돌아오는 온몸 순환과 그리고 폐를 갔다 오는 폐순환이 있고 얘네 둘은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순환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옆에 보면 좌심실에서 나간 혈액이 온몸을 순환해요. 당연히 뇌도 마찬가지로 온몸에 해당하니까 뇌로도 이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 나와 있는 심폐소생술과 관련해서 이 내용도 많이 알고 있어요.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숨을 못 쉬는 상황, 이제 심장이 잠깐 멈춰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심폐소생술로 심장 압박을 해주잖아요. 강제로 우리가 억지로라도 심장 박동을 시켜서 이제 빨리 뇌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과정이에요. 한 4분 정도, 5분 정도 공급받지 못하면 너무 치명적이라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순환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